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속속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의 외교와 통상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 소식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원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또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네, 당연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시는 건 국제공조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는 맞죠? 국제공조 방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규범을 어겨 부당할 뿐 아니라 미국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계획입니다. 외교 총력전을 통해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그런 동맹 관계를 충분히 활용을 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문제를 좀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본 정부도 당국자들을 미국으로 보내 설득 작업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감안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도 나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밀수출이 많다는 의혹인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본에서 제기된 전략물자 밀수출 의혹을 공식 반박했습니다. 일본 후지TV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비판한 데 따른 것입니다. 후지TV는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사례가 156건에 달해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안보에까지 관련지어서 이번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반대로 일본 정부가 오히려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북한으로 30여 차례 밀수출했다는 겁니다. 전략물자가 대북 밀수출, 북한에 밀수출된 사건이 30여 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 일본은 즉시 이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통제를 철회해야 된다. 양국 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곧 열리는 정부 간 실무협의에서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질지 차이만 확인하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한일 간 공방으로 연일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다음 달 말까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는 최소 3번의 분기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인 오는 18일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의 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올해 1월을 시작으로 해서 5월과 지난달 벌써 최종 3번째까지 요청을 하면서 명분을 그간 쌓아왔습니다. 마지막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일이 바로 오는 18일인데 앞서 우리 정부는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21일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여론몰이를 위해 그리고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고비는 8월 15일 바로 광복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는 일본보다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 등에 더 집중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향해서 좀 발언 수위를 높이고 대응책을 시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자, 마지막 분기점 8월 24일입니다. 이날은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이 돼 있는 날인데요. 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매년 협정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는 파기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달 24일이 이 통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이날 일본이 실제로 파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리스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8월 중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서 양국 간 긴장감은 적어도 다음 달 말까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일 간 긴장감이 장기화될수록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또 된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오수영 기자가 이 부분 짚어봤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한계는 최첨단 소재를 일본 업체에서만 공급받아온 점이었습니다. 첨단 공정에 쓰이는 소재는 특히 일본 업체 것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낮은 단계 공정은 대부분 국산을 쓰죠. 공정 개발 속도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그게 못 쫓아가서 그런 거죠. 소재를 국산화한다 해도 반도체 품질을 보장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복당할 위협 때문에 100% 국산으로만 하겠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허황된 의견이죠. 미국조차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실익이 없는 비즈니스니까. 하지만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과정에선 적극적인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음 반도체 공정에서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대체라든지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거랑 완전히 개념이 다르게 그냥 우리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반도체 장비는 약 20%, 소재는 50% 정도만이 국산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물려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벌써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제품 생산을 줄일 것이란 전망, 여기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배경이 뭔가요? 네, 일단 낸드 플래시 공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낸드 플래시 점유율 2위인 일본 도시바가 정전으로 공장 일부 가동을 중단해야 했는데요.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데 아직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낸드 플래시 점유율 5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올해 2차례나 감산을 발표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줄어 재고가 소진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본 제재로 우리 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하반기는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는 전통적인 성수기로 이런 상황에서 낸드 업계 1위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이 공급 문제에 맞물려서 일본의 제재가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업체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 가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관련해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요처들하고 가격 협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공급에 좀 차질이 부족하고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논리로 가격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일부에선 일본 제재로 반도체를 공급받는 업체들이 물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까 불안해서 벌써부터 선제적인 물량 확보에 나섰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현물 가격의 미세한 상승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떠났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당초 오늘 귀국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청와대 간담회도 불참하며 닷새째 일본에 머물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귀국 후에 현재 상황을 고려한 비상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언한 최저임금 결정 기한입니다. 그런데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커서 아직도 심의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4시 반부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정회한 상태입니다. 어제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한 자릿수 인상률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의에 앞서 노동자 위원들이 보이콧까지 시사해 긴급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회의 시작도 지연됐습니다. 일단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논의를 거친 뒤 8시부터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으로 제시한 날인 만큼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12일 오전 0시를 기해 그 자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익위원들이 한 자릿수 수정안 제시를 권고해 놓은 상황인데 노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영계와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8,185원과 9,570원을 제시했는데요. 노동계는 기존 1만 원에서 430원을 양보했고 경영계는 8,000원에서 185원을 올린 겁니다. 1차 수정안도 여전히 삭감안과 두 자릿수 인상안으로 간극이 크다 보니 공익위원들은 오늘 심의에 양측이 한 자릿수 인상안을 가져와 달라고 권고했는데요. 최소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가 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 논의, 위원장이 공언했던 오늘 내 결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장 기자.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랑 사용자 측에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죠. 맞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0,000원과 8,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어제 노사 양측이 1차로 수정안을 냈는데 이마저도 간극이 컸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에서 430원을 낮춘 금액인 9,570원, 경영계는 185원을 올린 8,185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에는 한 자릿수의 인상을 그리고 경영계에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한 시점이 바로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오후 4시 30분부터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정회가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8시에 다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인 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9일에 적어도 11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예. 만약 오늘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게 되면 내일 오전 0시에 차수를 올려서 오늘은 12차, 내일은 13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팽팽하고 대립하고 있어서 심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최저임금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에 표결을 거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이 사용계의 권고한 이 권고안을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0에서 9%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8,530원에서 9,185원 선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최종 인상안은 한 자릿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보증 심사 기준 강화를 피해서 후분양을 선택하려 했던 단지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갈지 고민이 깊습니다. 먼저 김환진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다가 최근 다시 분양 방식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분양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시점이 후분양으로 갈지 이제 선분양으로 갈지 아직 100% 결정이 안 났다고. 이주와 철거 등 공사를 시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마음이 더 급합니다. 역시 후분양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격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료를 낼 때는 저분들이 분담에 관한 사항까지 다 확정을 줬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금액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저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럼 추가 분담금을 낸다 그러면 조용한 집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미 선분양으로 분위기가 바뀐 곳도 있습니다. 굳이 후분양할 이유가 없죠.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후분양에 가서 분양가를 더 받는다는 보장이 지금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해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일부 인기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려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에 지켜보자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앞서 본 것처럼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이 방향을 다시 돌려놓는 단지들도 있지만 아예 뭐 재건축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곳들이 그런 데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로 앞서 보신 것처럼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아예 재건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 안에서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인 재건축이 막혀서 주택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0년 이후에 다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공급에 어떤 부족을 가져온다 이런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과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올 가을에 분양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제 기준이 아마 바뀔 텐데 조만간에 이게 당장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몇 달간 여유를 두고 그 이후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조합과 건설사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밀어내기식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 부동산 정보회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올해 연말까지 공급될 아파트가 이 20개 단지에 11,700가구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뭐 내년 초에 분양 예정인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미리 올해 안에 분양을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가을이나 겨울쯤에 분양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말에 분양가 이제 상한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식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갑자기 급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분양가 이 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임대 후 분양이라는 게 제시가 되던데 네. 이거는 뭔가요? 이제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인 한남더일 그리고 나인원 분양 당시 썼던 방법인데요. 민간 후 이제 분양 후 임대 후에 이제 분양을 해주는 건데 4년간 임대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이 분양이 아닌 임대 방식이기 때문에 웬만큼 좀 자금력을 갖춘 그런 건설사들만 이런 식의 분양에 나설 수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 나중에 분양 가격을 정할 때 이 건설사와 입주민들 간의 입장차가 커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 가격을 놓고 건설사는 좀 높게 받아야 된다. 입주민들은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러면서 서로 간의 소송전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해외 가전 브랜드 다이슨이 소비자들의 반품 환불 요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제품 불량이 확인됐는데도 수리를 맡은 다이슨 코리아의 협력 업체는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이슨 본사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상황 파악과 수습에 나섰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8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유모 씨는 제품에서 너무 큰 소음이 나자 열흘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결함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라고 안내문이 있지만 다이슨 코리아 수리센터는 환불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7일 정도 후에나 답장이 오고 전화가 왔지만 인적사항만 물어보고 AS 센터에서 다시 또 전화가 와갖고는 환불은 안 된다. 교환으로 해라. 다이슨 측 본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본사 측에 5번이나 문의했지만 답변은 지연됐고 다시 사용해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제품 다시 써봐라. 믿어봐라. 나는 신뢰가 다 깨졌는데. 유 씨처럼 제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제품 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은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비자 피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광고를 할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를 반드시 구매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다이슨 코리아 측은 환불 교환에 대한 정책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수리센터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유 씨에게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마이클 잭슨 음악에 맞춰 세계 정상급 댄서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지난 2006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번더플로어가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음악과 춤, 댄서까지 모든 면에서 한층 새로워졌습니다. 기존의 볼룸과 라틴 댄스를 기본으로 키존바와 바투카다 등이 추가로 어우러져 17가지 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춤과 한 몸인 음악에 있어서도 본조비와 리안나, 샤키라 등 대중적인 넘버들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탱고 발레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섭니다. 탱고를 소재로 발레를 비롯해 노래와 연기, 라이브 연주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는 독특한 공연입니다.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지닌 여성들이 탱고를 즐기기 위해 밀롱가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열정적인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김주원 씨는 밀롱가를 찾아온 손님이자 무용수를, 매혹적인 음악의 재즈 디바 웅사는 밀롱가의 주인이자 가수를 연기합니다. 발레하고 탱고는 사실 많이 다르지만 그 드라마를 몸으로 표현하고 저희도 작품 안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과정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탱고라는 음악이나 그 탱고가 가진 정서가 어떤 한의 정서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물질 만능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이 국내 무대에 처음으로 올려집니다.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사회에서 욕망을 쫓다 파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과거 히틀러가 공연을 금지했던 작품입니다.
경쾌한 캬바레 음악을 바탕으로 심각한 주제를 풀어내고 모던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과장된 바로크 의상 등 비현실적이고 아이러니한 부조화가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 특유의 낯설게 하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한 대기업 직원들은 매년 휴가를 떠나기 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내 헌혈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이들의 나눔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정원호 씨는 올해로 7년째 휴가를 떠나기 전 회사에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헌혈을 하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휴가 전에 헌혈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 좋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근무하는 이 기업은 매년 휴가 전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4,000명 넘게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요즘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한 달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매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국내 헌혈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객 증가는 헌혈률 하락의 주요 원인인데 귀국 후 최소 한 달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가철 헌혈률은 급속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해외여행은 33개 부적격 사유 가운데 4위에 올랐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헌혈. 휴가를 떠나기 전 잠깐의 따끔함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부사의 허가 취소와 회수 폐기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이 청구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 기존 처분을 잠정 중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수 폐기는 오는 26일까지, 품목 허가 취소는 29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낮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내륙에 5에서 30mm 양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출근길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나기가 오기는 하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겠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 위험지수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경계 단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의 경우에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2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며 구름만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열사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토요일과 화요일 사이 제주도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